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자, 우리 빈세님께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으시고요. 일단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시장이 또 올랐으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의 하나를 꼭 이제 뭔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소 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저께 그 헤어질 결심도 그렇고 네. 오늘도 나름 고심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하루의 하나 어떤 문장일까요? 보여주시죠. 자, 어저께 다보스 포럼에서의 트럼프 연설이 시장의 충격 아니면 여파가 꽤 큰데요. 네. 안보판 트래핀 딜레마 어렵나요? 안보판, 그러니까 안보 쪽에 있어서 네. 트래핀 딜레마다. 트래핀 딜레마가 네, 뭐냐고 또 트래핀- 물어보면 저 무식하다고 할 거예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트래핀 딜레마 기축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역 격차가 쌓여서 네. 적자 즉 미국의 적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또다시 미국의 신뢰성을 결여시킬 수 있다. 즉 양립할 수 없다라는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것인데 네. 이것의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죠? 트래핀 딜레마의 교훈은요. 네. 제도는 무너진다. 제도가 네, 무너진다. 단지 그때 고정환율 제도에서 변동환율 제도로 제도는 붕괴됩니다. 하지만 패권은 강화되었다. 즉 달러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졌다. 자, 그린란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안보판 트래핀 딜레마라는 얘기. 지금의 공공재스러인 미국판의 보호무역주의, 더 나아가서 이러한 안전판 역할이 변할 것 같습니다. 형태가 변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의 것들, 방위비가 증대한다든지 우리 주가시장으로 연결해 보면 여전히 국방, 조선, 방산 그 가운데서 요즘에 국방도 반도체죠. 기승전 여전히 저는 반도체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국방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첨단 AI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하고 결국에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하루에 하나는 결국에는 여주사. 네. 결론은 여주사죠.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어제 시장이 정말 이렇게 무섭게 장초반부터 반등하는 거 보고 빈세님이 늘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또 핫한 이슈 중에서 네. 로봇 얘기 또 안 할 맞습니다. 수가 없고 그 안에 있어서 이제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피지컬 AI 로봇 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탐구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 송선재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송선재 위원 참 좋아하지만 네. 오늘은 적시성 측면에서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드려볼게요. 위원님, 우리가 손가락이요 5개보다 4개가 더 맞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5개 손가락이 있어야지. 5개 4개가 있어요. 있으면은 근데 아틀라스 보니까 4개로 완전히 네. 특화됐던데요. 아, 아틀라스는 원래 3개였죠. 3개였다가 4개로 늘어난 거죠. 그렇구나. 네. 닭발처럼 3개. 네. 3개였다가 4개로 늘어났죠. 자, 그게 의미하는 게 앞으로 로봇이 생산 쪽에서의 특화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5개에서 4개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3개에서 4개 이런 기능들이 많이 바뀐다는 건데 로봇의 형태도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요. 로봇의 형태는 뭐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휴머노이드라는 말 자체가 인간을 닮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로봇을 인간을 닮게 만드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프라가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도 인간을 닮아야지 기존의 인프라를 변경 없이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을 사람을 닮게 만드는 거고 손가락이 3개였다가 4개가 되면은 그만큼 정밀도가 높아지죠. 근데 대신에 이제 단점은 손가락을 3개 조작하는 것과 4개 조작하는 거는 그만큼 변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뭐 비용도 늘어나게 될 거고 손가락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내구성이 문제인데 네. 이런 내구성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손가락을 늘리는 결정은 뭐 단순하게 뭐 손가락 하나 추가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3개였다가 4개로 한 건 그만큼 기술력이 그러면 조금 더 발전을 한 거고. 네, 뭐 그만큼 제어에 대한 네.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손가락을 5개, 발가락을 5개 만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럼 잘 나중에 모르겠는데. 로봇도 5개가 되려나? 아니 저는 그래서 저 약간 생뚱맞지만 네. 아틀라스 본 다음에 집에서 물건 4개로 한번 이렇게 집어보고 막 손가락 했거든요. 4개로? 네, 이게 정말 편한가 싶어.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래요? 네, 근데 조금 이제 로봇은 가능할 것 같아요. 힘이 세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손가락 4개냐, 3개냐, 5개냐 이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로봇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위원님 네. 자동차 기업들 주가가 엄청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로봇주도 물론 당연히 네. 급등하지만 어제 현대차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로봇 모멘텀으로 주가 오르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뭐 상당 부분 이제 로봇이 주요 메인이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이제 자동차 제조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지컬 AI 쪽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어떤 최근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가장 큰 거는 작년에 미국 정부에서 로봇 산업을 이제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었죠. 네. 뭐 AA 다음으로 로봇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뭐 미국 정부의 고위급 관리들이 로봇 CEO들을 뭐 만나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뭐 문의를 했고 올해 중으로 로봇 산업 분야에 대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가를 촉발시켰던 거는 뭐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있었던 CES에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미국 로봇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기대보다 괜찮은 퀄리티를 보이면서 네. 일단 로봇 모멘텀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산업의 태동기에 보면 과거 세이라는 경제학자가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라는 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결국 공급이 수요를 좌우하고 있다. 로봇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 전 CEO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소비자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그 제품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제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뭐 일례를 든다면은 예전 같으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세탁기가 없어도 다 빨래를 하셨거든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세탁기라는 이제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네. 굉장히 편하고 이러던 걸 이제 눈에 띄면서 이제는 세탁기가 필수제가 되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귀찮고 단순하고 재미없고 위험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가 제안을 해준 게 휴머노이드 로봇인 거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수요는 이미 기저에 다 깔고 있다. 그걸 갖다가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싸움인 거고 결국은 공급을 좌우하는 거는 기술적 발전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원하는 일을 갖다가 시켜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걸 갖다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명령하는 사람의 의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좌우하는 거는 결국은 기술의 발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기 전까지 네. 무엇을 아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네. 공급자들이 그런 시장의 큰 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그러면 글쎄요. 자동차 애널로서 네. 지금 위원님한테 가장 필요한 로봇이라면 뭐가 가장 필요한 겁니까? 글쎄요, 자동차 애널로서 로봇이 필요하다라면은 저를 대체할 수 그쵸. 있다라는 거기 송선제 때문에 뇌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집안에서 나를 대체할 사람 로봇은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저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전은 운전 로봇인 이제 자율주행 되니까. 자동차가 해주겠죠. 아,
뭐 필요하세요? 저요? 로봇이 있다면. 저는 시간을 조금 더 쪼개 쓸 수 있는 여기서 더 코멘트? 쪼개시려고요? 네, 원래 모든 거 다 쪼개 쓰면 다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네. 정말. 뭐 어쨌든 쪼개기의 달인인데. 근데 지금 이제 로봇 모멘텀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뭐 스티브 잡스가 인간은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럼 로봇 모멘텀이 강한 이유를 거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주지시켜주는 그런 네. 상황이 놓여 있는 건가요?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공감을 사고 있었던 그쵸.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CES에서 아틀라스라는 모델이 공개되고 나서 이게 로봇 테마주로 이제 불붙었던 이유는 결국은 그런 수요를 갖다가 기술적인 수준에서 충족시켜 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크게 눈에 띄었던 거였고요. 또한 로봇 테마주가 최근에 좀 센 이유는 그냥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로봇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예. 그냥 제가 9월 달인가 한번 좀 나와 갖고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네. 했던 건데 로봇 시장은 저는 자동차 시장의 2배 정도 이상으로 커질 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쉽게 죄송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글로벌로 인구수가 한 83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노동 가능 인구가 50억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30억 명 초반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귀찮고 뭐 단순하고 위험한 일이 2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20%인 뭐 6억에서 7억 대 정도의 로봇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로 가구 수가 한 25억 가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25억 가구에 대해서 1인 1가구 정도가 시대가 궁극적으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글로벌로 봤을 때 한 32억에서 한 35억 정도의 그 로봇이 판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로봇이 과연 내구 연수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은 로봇이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단순하게 6년 정도다라고 본다라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한 5억대 정도의 로봇이 판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시기가 왔을 경우에 로봇이 대중화된다라고 본다면은 가격은 낮아지겠죠. 지금에 비해서.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은 네. 2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연간 5억대에 2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일견까지도 가능한 시장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겁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서 본다라면은 로봇 시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그냥 말씀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속도죠. 그러면 과연 그렇게 큰 시장이 언제 도달할 것이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30년 후가 될지 40년 후가 될지 솔직히 말씀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좌우하기 때문에 기술이 빨라지게 된다면 그 시장은 더 빨리가 오게 될 거고 결국은 그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그 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충족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위원님의 그 러프한 전망이 되게 리즈너블해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25억 네, 로봇으로 대체된다. 네, 가격은 낮아지겠죠. 네. 아까 2천만 원 정도면 뭐 청견 중형차 정도가 그 정도 되니까 될 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궁금한 건 이럽니다. 지금 로봇 시장을 밸류에이션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은. 그런데 로봇은 과연 누가 사주는가? 네, 가게가 로봇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수기 사업처럼 로봇 렌탈. 공급업체가 이제 사스로 바뀌겠죠. 네. 그런데 그 전까지의 이 밸류에이션 문제에서 노동을 로봇이 대체하면 인간은 노동에서 자유로워지지만 돈은 누가 버나? 네. 그러면 이건 누가 사줘요?
인간은 계속 적응해 왔었죠. 뭐 사실 뭐 옛날에는 빨래를 대신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뭐 지금 현재 쓰이는 뭐 청소기를 해주는 로봇 사람도 청소기. 있었죠. 근데 수많은 그런 신문, IT 기기들이 나오면서 없어졌던 직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 어릴 때 뭐 버스 안내양도 있었고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네, 분도 네, 있었어요. 로봇 아니 저기 뭐죠? 엘리베이터 걸. 네, 그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수많은 직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업들은 다 없어지고 그런 직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과연 인간이 뭐 줄어들었나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잖아요. 새로운 직업은 생겼고 새로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애널리스트라는 직업도 과거에는 없었던 직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배들한테 말 들으면 1990년대부터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앞서서 이제 그 로봇 시장에 있어서의 완전한 본격화가 언제 일어나게 될지는 지금 시점으로는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주가 오르면서도 항상 한켠으로는 아니 이거 지금 그냥 당장에 숫자가 안 찍히는데 네. 이렇게 급하게 올라도 되나? 하는 물음표를 자꾸 던지게 돼요. 네. 이거 어떻게 제가 물음표 던지는 게 바보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네. 있고요. 그 물음표를 갖다가에 대한 뭔가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네네. 항상 고민하고 해석을 하고 있죠. 어떻게 고민하고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속도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죠. 빠른 편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한 거고 그 방향성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국면도 있고 쿨다운하는 국면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성장하는 산업의 그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사석에서도 우리 송선재 의원이랑 이런 얘기 했지만 그리고 되게 센스 있게 장명을 잘해요. 어떻게? 현대 다이내믹스. 현대 다이내믹스. 현 다이내믹스. 현 다이내믹스. 현 다이내믹스. 네. 우리가 네. 미국에서 현다이 그렇게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에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까? 보신다는 지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은 한 88%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그룹이 2021년도에 처음 사거든요. 2021년도에 처음 살 때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각각 30, 20, 10% 지분을 들고 있었고요. 정의선 회장이 사재로 20% 지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80% 지분을 확보를 했었죠. 이 당시에 이 샀던 금액이 하나로 따지면 한 1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1조 2,500억으로 평가를 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분 구조가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기아가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HMG 글로벌이라고 하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듭니다. 미국에. 그리고 거기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현물 출자하면서 현대차가 이 HMG 글로벌의 지분 49.5, 현대모비스가 20%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아가 30.5%로 신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HMG 글로벌이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55% 정도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22%,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약 11% 들고 있어서 한 88% 정도 지분을 들고 있는데 요게 작년도 상반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3분기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한 번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현대글로비스를 빼고 나머지 분들의 지분율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서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조금 소폭 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에 따라서 네. 이것이 밸류에이션이 바뀌면서 그것을 얼마나 들고 있냐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도 출렁임이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다들 현대차에 주목하고 있고 최근에 뜨겁지만 또 기아도 꽤 잘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네, 기아도 뒤늦게. 뭐 아무래도 여기 현대 HMG 글로벌의 지분 30%를 들고 있고 HMG 글로벌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의 55%를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오른다라면은 현대, 기아,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이 4개사의 지분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 끝이 어디까지일까요? 네? 이 끝이 어디까지일까요? 이제 뭐 시작하는 거지만 그래도 네.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지만 네. 그 어느 정도의 끝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일 거야라는 것을 한번 셈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끝을 보고 싶긴 합니다. 사실 저도 그 정확하게까지는 아직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아직까지 아틀라스라는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인 거고 그 가능성을 갖다가 기술 수준으로서 어느 정도 좀 충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실제로 제품이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거를 보는 거는 2028년이 될 테니까 그 정도 시점이 오면은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확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개화기에 막 이제 발을 디디려고 하는 그 단계인 거잖아요. 근데 네. 요걸 두고서 전기차 시장의 개화 시기와 그 모양새가 네, 비슷하다라는 네, 네.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10년 전에 전기차 시장이 뭐 100만 대가 안 되던 그 시기에 수많은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피스커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었고요. 니콜라라고 하는 회사, 니콜라. 네, 니콜라 있었죠. 그다음에 뭐 카누 이런 회사도 있었고, 카누. 네, 로즈타운이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파산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같은 회사들 예전에 리비안이 시가총액 200조 정도까지 갔었고요. 루시드라는 회사도 100조가 넘었었던 네. 회사거든요. 근데 주가는 90%가 빠져 있어요. 네. 근데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한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이 있었죠. 그게 이제 로봇 시장의 버블이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버블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서 본다라면은 좋은 우수한 인력들이 유입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이 촉진이 되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좋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기술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산업 생태계는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 전기차 시장도 딱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살아남았던 그 테슬라라든가 BY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엄청난 시가총액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시장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초기이긴 하지만은 네. 그리고 수많은 로봇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로봇 회사들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거고 소수의 업체들로 재편되고 그 재편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살아남은 업체들이 그 시장을 다 먹어간다라면은 그 업체들은 엄청난 시가총액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ES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뭐 글로벌리도 마찬가지지만 로봇, 현대, 기아 네. 그렇게 지금 뜨거워요. 그런데 성선재 위원께서는 그것도 뜨겁지만 오히려 자동차 부품 네. 이쪽으로 지금 시선을 돌려야 될 때 맞나요? 네, 뭐 자동차 부품 쪽은 당연히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뭐 아쉽긴 하지만은 현재 기술 수준이라든가 시장 규모라든가 뭐 생산과 밸류 체인들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진영 쪽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양진영이 결국은 생산과 판매 체인을 공유할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양국의 긴장 관계를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로봇 개발 회사들은 결국은 누군가가 자기네들 부품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밸류 체인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일부 찾겠고 유럽에서도 찾을 수 있고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부품 회사들은 가격이라든가 납기라든가 이런 대응력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는 부품 회사들 쪽으로 그런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이미
기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로봇은 저희가 이제 첨단 IT 기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실제적으로 로봇을 움직이고 물리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게 하는 거는 기계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 쪽에서 이미 원재료의 수급이라든가 가공, 부품과 시스템을 갖다가 제조하는 거, 원가와 생산 쪽에서 관리하는 이런 모든 거를 갖다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본 자동차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기회윤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서 연간 자동차 생산이 400만 대가 넘어요. 네.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는 글로벌로 700만 대 이상의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수많은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산 기지에서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로봇 부품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원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걸 보더라도 일반 그냥 완전 신생 로봇 부품 회사들보다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한테 기회가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 메카닉 이런 것이 글쎄 저만의 세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물론 세상이 바뀌었겠지만 기계 잘 만드는 건 일본 아닌가요? 일본 잘 만들죠. 일본이 잘 만들지만은 뭐 잘 만든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양산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산 제품인데 그러면은 가격과 납기라든가 물론 기술적인 수준에서 뭐 아주 뭐 100이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기술을 100이라고 한다라면은 기술은 여러 가지의 평가 요소 중에서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 양산 대응 능력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발 현대차 주가의 급등, 현대차 그룹 그리고 그게 또 우리나라 다양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적자라고요? 네, 적자입니다. 그것도 1,000억대. 네, 분기에 1,000억 대 네.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현재 뭐 제품으로 화한 거는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 개가 있고요. 네네. 스트레치라고 하는 이동형 물류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뭐 국책 과제라든가 이런 거에 용역을 갖다가 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 분기의 매출액은 한 300억대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뭐 R&D라든가 뭐 당연히 수많은 박사급 인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비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에 한 1,000억 정도씩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자본금이 지금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분기에 1,000억 이상씩 적자를 낸다라면은 결국은 매년 4분기나 5분기 정도가 된다라면은 그 자본 잠식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증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 주주였던 이제 소프트뱅크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현대차그룹이 계속 참여를 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지분이 최초의 80%에서 지금 이제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시장에서는 더 기회 요인으로 현대한테 밸류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냥 단순하게 적자 기업이었다라면은 지분을 계속 늘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매년 뭐 5천억씩 들어가야 되는 뭐 돈 먹는 하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의 적자가 이유 있는 적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시장을 앞두고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지금의 투자는 결국은 미래의 결실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당연히 충만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5천억씩 투자, 뭐 7천억씩 투자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지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CES에서 정말로 아까 송선재 의원이 처음 스티븐 잡스 얘기를 한 것처럼 눈으로 보여지니까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네. 올해 연말에 또 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 연말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도 3분기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5,500억 정도였고 분기별로 뭐 1,000억대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면은 올해 말 2026년도 4분기 정도쯤에 아니면 뭐 2027년도 1분기 정도쯤에 한 번 정도의 증자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자가 네. 뭐 비상장 상태에서 증자가 할지 아니면 IPO를 하게 될지는 저도 알 수는 그래요? 없습니다. IPO가 벌써 나오나요? 이게 원래 작년에도 한다. 네, 그리고 올해 할 거다. 그거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소프트뱅크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네. 그 2대 주주가 풋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도에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이제 현대차 그룹한테 매각을 하면서 풋옵션 계약을 했는데 풋옵션 계약이 거래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에 상장할 경우, 상장하지 않을 경우에 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5년 이내 상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갖다가 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했으니까 2025년도 작년도 6월 달이 4년 차에 대한 풋옵션 행사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6월 달이 5년 차에 대한 그 풋옵션 행사 기간입니다. 그러면 6월 달까지 상장을 하지 않으면은 소프트뱅크는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6월 상장이라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돼요.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올해 6월 달에 풋옵션이 뭐 행사할 권리는 소프트뱅크가 있겠죠. 근데 과연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할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지분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IPO까지 가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풋옵션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6월에 네. 지금의 정황상 하지 않겠죠. 가격이 네.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요즘에 투자하는 행태를 보면 약간 정기분포에서 벗어나는 행태도 간혹 하니까 음. 풋옵션을 행사하면 음. 현대차 주가에는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풋옵션을 갖다가 행사를 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근데 결국은 풋옵션 가격이 중요하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풋옵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풋옵션의 행사 가격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외부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제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시장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은 뭐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할 수는 그래 없습니다. 낫겠죠. 4년 전에 투자했는데. 뭐 그게 어떤 가격 산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요. 네. 왠지 이런 큰 분위기 속에서 올해 6월에 좀 더 그 뜨거운 감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갔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틀라스는 언제 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아틀라스는 지금 현재 이 작년도 말부터 그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네. 공장에서 이 시범 투입을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 중으로 그 알맥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 앤 메타플랜트 어플리케이션 센터라고 하는 이 센터를 그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 내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저희가 생각하면 인간도 어느 공장에 배치되기 전에는 그 공장 라인에서 일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봇도 실전에 배치되기 전에 거기서 이제 학습하는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걸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실제 업무에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또 다시 알맥에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하면서 성능을 고도화시키겠죠. 그리고 나서 20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화하면서 실제 업무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 돼가고 좀 더 복잡한 조립 작업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원님 벌써 이 이른 시간에 2만 명 가까이 보고 계세요. 그만큼 현대차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로봇으로 현대차가 나중에는 설명이 되겠죠. 우리의 후손들은 현대가 자동차에서였어? 로봇 회사 아니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본업은 어쨌든 자동차 아닙니까? 최근에 뭐 현대가 수소차도 많이 프로모션 하던데 넥소. 올해 현대차 관련돼서 뭐 주주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신차 라인업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자동차 모멘텀. 뭐
본업은 뭐 당연히 뭐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업도 결국은 단순하게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산업이 일단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자동차 산업 자체가 2% 정도 성장밖에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차 그룹의 뭐 판매 대수라든가 이런 증가율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과거에 이제 단순 제조 판매에서 결국은 서비스 기업으로 계속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은 운전이라는 그 업무에서 해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는 자동차 내에서 자동차를 타고 있는 그 시간 내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자율주행 정체를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료를 내야 될 거고 네. 거기다음에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행위에 대해서 뭔가 수익화를 갖다가 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자동차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는 현대차한테서는 올해 하반기 3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SDV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가 이제 출시가 될 건데 그거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단순 제조 판매 기업에서 벗어나서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되었다라는 걸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SDV라는 게 네. 또 다른 비익이 네, 나오는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자동차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SDV로의 전환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기업 입장에서도 그룹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그 그쵸. 키워드라서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게 가장 크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프로모션 해야겠네. 그거랑 나중에 로봇하고 해갖고 사스로 건들 구독 뭐 이런 거. 네. 3프로 TV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현대차 그룹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해서 셈법을 늘 얘기하세요. 어디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이 몇 % 있어서 주가가 오르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상용화되는 그 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분 가치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올 텐데. 네. 진짜로 지분 가치 상승이 이어질 거고 이게 이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에도 또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맞겠죠? 네, 뭐 아무래도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뭐 단순하게 지분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점은 로봇 관련된 부품으로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한테는 추가적인 기업 가치 증분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현대 모비스라든가 HL 만도 같은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 쪽에서 본다면은 뭐 로봇 부품 회사랑 거래를 한다라는 말만 들어가도 뭐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가치 쪽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리스크 요인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리스크. 네. 항상 그렇지만 뭐 주시장에서 생각하면은 저희가 알곡과 쭉정이는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부품이 로봇 쪽이 굉장히 큰 산업이고 미래가 밝기는 하지만은 초기에 이제 뭐 로봇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품화된 게 별로 없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가능성만 믿고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로봇 쪽에 대응을 못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납품을 해봤는데 수익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안 좋은 수도 있는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옥석 가리기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준은 일단 기존 자동차 부품 네. 쪽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느냐, 생산 대응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로봇 쪽에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거래는 누구랑 하고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요? 끝내야 되나요? 이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어떤 거요? 중요한 거면은 중요하죠. 하시죠. 예, 뭐죠?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 아닙니까? 네. 트럼프 그러면 간밤도 그랬지만 결국 관세예요. 네. 텍스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현대차 미국과의 관세를 상당 부분
완화시켜주면서 현대차도 되게 급반등했었는데 이 로봇세 있지 않습니까? 로봇세? 네, 로봇세요? 로봇택스. 네. 로봇에 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한 1년 전부터 수면 아래에서 조금씩 이제 형성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오히려 지금 로봇으로 가장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현대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거리나 해안이 좀 있으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은 네. 다음번 출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 송선자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월가 최고의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 GIN 요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 맞이해서 할인 혜택이 오늘 자정까지 마감이 됩니다. GIN 이용권을 최대 61% 그리고 곧 마련될 2026년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오늘 자정까지 여러분들 혜택 놓치지 마시고 올해는 미국 주식 투자 GIN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에 대한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